이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남은 날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세월이 참 길었거든요. 자식들은 다 타지에 살았고 명절에도 텔레비전 틀어놓고 혼자 밥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65이 되면 그런 삶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밤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니어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진요. 가족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냉장고엔 반찬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집이 저를 반긴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재혼 석 달 만에 저는 매일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맞은 게 아니었다면 저에게 원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6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10년 가까이 혼자였으니까요. 시장도 혼자 갔고 밥도 혼자 먹었고 아픈 날도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시킨다 싶었고 그것도 습관이 되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프면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심심하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명절엔 차례 지낼 집이 따로 없으니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5부터는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밥 한 숟갈 뜨다 말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딱히 슬픈 것도 아닌데 말 걸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창밖에서 누가 웃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커튼 끝을 잡게 되고 아랫집에서 저녁밥 냄새가 올라오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고립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뭔지 압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무렵 친구 복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조복자, 저랑 나이 1살 차이 나는 친구입니다. 시끄럽고 정이 많고 혼자 있는 사람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 친구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선미야, 너 시니어 모임 한번 나와봐. 거기 꼭 이성 만나러 가는 데 아니야. 그냥 사람 냄새 맡으러 가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저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왠지 혼자 사는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했고, 나이 먹어서 어울릴 생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자가 2번, 3번 권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한 번만 나와봐. 싫으면 그때 안 나오면 되잖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한 번 따라 나섰습니다. 모임은 동네 복지관 한쪽 방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테이블 몇 개 놓고 커피 한 잔씩 들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거창한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날씨 얘기나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1시간쯤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거기서 강태윤을 처음 봤습니다. 68,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남들이 떠들고 웃을 때 같이 웃긴 했지만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누가 말하면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고
가끔 한마디씩 넣는데 그게 딱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혼자 오래 산 사람은 화려하게 말 잘하는 사람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한테 더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날 제 얘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가까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차를 한 번 마셨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임에 나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됐고 그 다음엔 복지관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태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먹어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게 젊을 때처럼 설레서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태윤 한 사람만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자기 집 근처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에 잠깐 집 앞까지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딸 세리가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인사를 했습니다. 세리는 반갑게 웃으면서 저한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데 먼저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사위 우진도 그날 거기 있었는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에 잠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셨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이 가득하더라고요. 세리가 챙겨다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복도 끝 방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태윤 개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그 집이 가진 가족의 기척이었거든요. 명절에 갈 데 없는 저한테는 그 풍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따뜻하다기보다 부러웠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오고 가는 집, 냉장고에 누가 챙겨다 놓은 반찬이 있는 집,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집. 저한테 없던 것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풍경을 본 거였어요. 태윤이 어느 저녁 산책길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남은 날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바빠서 못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늦게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집에 속할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제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삿날 복자가 와서 짐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 살림이라는 게 딱히 많을 게 없거든요. 박스 몇 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복자가 마지막에 꼭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 선미야. 이번엔 진짜 행복해야 해.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간 첫날 저녁부터 이상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복도 끝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낮에도 닫혀 있었고 저녁에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방 이야기가 나오면 태윤은 말을 짧게 끊었고 세리는 다른 얘기로 슬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캐묻는 게 맞지 않다 싶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알게 되겠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복도 끝에서 낮고 흐릿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중얼거리는 건지 부르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소리가 들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소리인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따뜻한 식구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무언가도 같이 있다는 것을요. 어떤 문이든 닫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식구들이 다 알면서도 굳이 꺼내지 않을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밤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댈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있는 집이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느낀 건 그 온기가 생각보다 훨씬 작은 방에만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공간엔 다른 공기가 차 있었습니다. 그 집은 왜 첫날부터 꼭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집처럼 조용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집에서 자는 첫날 밤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어제 저녁부터 마음 한켠에 걸려 있던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옆에 태유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컵 따라 마시면서 복도 쪽을 봤습니다. 끝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닫혀 있었고 아침에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이 왠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그 사이에 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복도 끝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님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윤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누님이 조금 편찮으시다고 기억이 들었다 나갔다 하신다고 낯을 가리실 수 있으니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고요. 설명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그 짧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 왜 한 번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더 컸습니다. 강정임, 태윤의 누나였습니다. 72이셨습니다. 처음 뵌 건 그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태윤이 방에서 모시고 나오셨는데 걸음이 느리고 눈빛이 좀 흐릿했습니다. 앉으시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앉으신 뒤에도 한동안 허공을 보셨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차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한테 어색하게 쳐다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는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밥을 퍼서 정임 어르신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분이 밥그릇을 내려다보시다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바뀌었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치매 초기시라니까 헷갈리시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태윤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세리도 마침 아침에 들렀는데 그 말을 듣더니 표정이 딱 한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임 어르신한테 누나 밥 먹어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작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헛소리라면 저렇게 표정이 굳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픈 어른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 가족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다. 당황하거나 달래거나 그냥 웃어넘기거나 하죠. 그런데 태윤과 세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굳었다가 빠르게 덮었습니다. 마치 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처음 며칠은 정말 사소한 부탁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새어머니, 정임 이모 약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식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됐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싶었고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저녁 반찬을 정인방에 따로 좀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밤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 나면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것도 했습니다. 부탁 하나하나는 다 사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약 챙기기, 식사 따로 준비하기, 밤에 깨서 확인하기, 어르신 방 환기시키기. 그 일들이 하루 루틴이 돼가는데도 저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탁들 덕분에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오기 전에 방문을 두드리셨고 약 드실 때도 저한테 받으려 하셨습니다. 태윤이 가져가면 손을 저으시면서 저 사람 오면 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마음을 여신 것 같았으니까요. 세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계셔서 고모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이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2번, 3번 들으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고마운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와줘서 집이 편해졌다는 뜻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역할이 다행이라는 말처럼요. 그 차이가 말 한마디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오후 정임 어르신 방에 점심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챙겨드리는데 어르신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는데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창문 쪽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사람은 금방 가더라.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바뀌었네는 어르신이 헷갈려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기억하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지만 그 말은 또렷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사람이요? 어르신은 제 손목을 놓으시고 밥그릇을 보셨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머릿속에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난번 사람.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르신이 오래된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신 걸까요? 저는 태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늘 어르신이 지난번 사람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윤은 잠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누님이 원래 그래요. 기억이 뒤섞이시거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영 걸렸지만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태윤 표정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대화를 닫는 사람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도 제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선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하신 두 마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바뀌었네와 지난번 사람은 금방 가더라. 치매 초기라고 해도 그 두 마디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이 오래 있지 못했다는 방향으로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뒤섞여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을 믿기가 점점 어려웠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태우는 옆에서 잠든 지 오래였고 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만 봤습니다. 가족 많은 집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무언가를 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누나가 말한 지난번 사람은 정말 실존하는 누군가였을까요? 재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태윤과 단둘이 밥을 먹은 게 몇 번이나 됐는지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간 건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정임 어르신이 밤에 깨셨다는 세리 문자가 와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2달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임 어르신 약부터 챙겼습니다. 어르신은 일정한 시간에 드셔야 하는 약이 3가지였는데 종류마다 주의 사항이 달랐습니다. 식전에 드셔야 하는 것, 식후에 드셔야 하는 것,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 처음엔 메모를 붙여놨는데 나중엔 외웠습니다. 그 다음엔 어르신 아침 식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은 소화가 약하셔서 드시는 것도 따로 챙겨야 했거든요. 죽이나 부드러운 것 위주로요. 그걸 다 하고 나면 태윤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어르신 방 환기시키고 오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후엔 잠깐 쉬나 싶으면 어르신이 부르셨습니다. 그냥 말동무가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방에 계시는 게 답답하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고 있었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같이 봤습니다. 어르신이 또렷하신 날엔 옛날 얘기를 하셨고 흐릿하신 날엔 말씀이 중간에 끊기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게 느껴졌고 그게 이 집에서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졌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 자체가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받는 게 고마운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요. 저녁이 되면 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윤은 저녁을 꼭 집에서 먹었고 세리 부부도 일주일에 2~3번은 왔습니다. 오면 밥을 먹고 갔습니다. 처음엔 세리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몇 번 지나니까 그 말도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다 했습니다. 밥하고 반찬 차리고 설거지하고 세리와 우진은 거실에서 태윤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3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 세리, 우진. 셋이서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방에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집에서 가족들이 웃는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 박자 늦게 알아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왜 저였을까요? 세리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집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도 한결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못하는 걸 어머니가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말이라고 받아들였는데 3번, 4번 들으니까 달리 들렸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고마워하는 말이 아니라 빈자리가 채워져서 편해졌다는 말처럼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했는데 마침 제가 들어온 거라는 느낌. 그 느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금씩 쌓였습니다. 태윤도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은 말수는 적어도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제 컵이 비면 먼저 채워줬고 걸을 때 제가 느리면 맞춰서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부터는 달랐습니다. 정임 어르신 문제만 나오면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이 밤에 소리를 지르시면 제가 일어나도 태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젯밤엔 왜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누님이 원래 밤에 저러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늘 애매했습니다. 책임질 자리에서는 꼭 그렇게 한 발씩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정임 어르신 방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오전에 잠드셨길래 조용히 방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개고 약통 정리하고 서랍 안에 뒤섞인 잡동사니들을 가지런히 놓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에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용 머리끈 2개, 낡은 손거울, 그리고 반으로 접힌 메모 한 장. 머리끈과 손거울은 제가 들어오면서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사 올 때 짐이 많지 않았고 어르신 방에 제 물건을 둔 적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르신 물건인가 했는데 손거울이 너무 젊은 감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쓰시기엔 맞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메모를 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방에서 쪽지를 펼쳐보는 게 맞나 싶었지만 손이 이미 펼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근 6시 전에. 밤에 부르면 바로 가지 말고 먼저 상황 볼 것.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태윤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필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2사람 글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글씨일까요? 이 메모는 누가 썼고 왜 어르신 서랍 안에 있었을까요? 메모 내용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긴 생활 지침 같았습니다. 정임 어르신 약 복용 시간과 밤에 부를 때 대응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어르신을 돌본 사람이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메모를 쓴 적 없었거든요. 그 메모는 저보다 먼저 쓰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정임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바뀌었네. 지난번 사람은 금방 가더라. 그 말들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헷갈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어르신을 돌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갔다는 걸요. 메모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딱히 무섭다기보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 어르신이 깨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드리러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이미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흐릿한 날과 또렷한 날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날은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보시더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번엔 좀 오래 있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그 말이 걸렸습니다. 이번엔이라는 말은 지난번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무언가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말로 덮어버리기엔 그 문장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손을 살며시 잡고 웃으면서 그러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엔 누군가가 계속 필요했던 겁니다. 어르신 곁에 있어줄 사람, 약을 챙길 사람, 밤에 깼을 때 달려갈 사람.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나갔고 그 다음이 저였던 겁니다. 세리의 친절이, 태윤의 배려가, 그 집의 따뜻한 기척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였는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많은 집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 가족들은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었고 저는 그 빈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모른 채 들어온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저와 비슷한 자리에서 이 집을 견디다 나간 여자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르신 약 챙기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 루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리가 오면 웃으면서 맞았고 태윤한테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던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 어떤 순간에 슬쩍 빠지는지, 누가 누구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지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리가 자주 왔고 우진도 따라왔습니다. 친척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태윤 쪽 친척들이 명절마다 이 집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세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새어머니가 계셔서 훨씬 수월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수월하다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지 생각했습니다. 명절 준비가 수월하다는 건데 그게 왜 제가 있어서 수월한 걸까요? 친척들한테 소개할 사람이 생겨서 자리가 풍성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해결됐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세리가 장을 봐왔습니다. 큰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와서 주방에 내려놓고는 새어머니,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전 재료, 나물 재료, 각종 제수 음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혼자 다 하려면 꼬박 이틀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명절 전날은 특히 길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물을 씻고 데치고 전 반죽을 만들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임 어르신 약도 챙기고 식사도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명절 전날부터 기분이 오락가락하셨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건지 평소보다
더 자주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방과 어르신 방을 오가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태유는 어디 있었냐고요? 오전엔 친척 중 한 분한테 전화 통화를 오래 했고, 오후엔 마트에 뭔가 사러 나갔습니다. 저녁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주무셨습니다. 준비하는 걸 도왔냐고 물으신다면 딱 한 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건 도움을 거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참고 있었거든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지만 명절 전날에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저녁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만큼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미 12시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발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시간이 정리되는 게 이상하게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부터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태윤의 사촌 부부, 세리 쪽 친척 몇 분, 조카들. 다들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아, 새로 오신 분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겉으론 반겼습니다. 형님 외로우셨는데 잘됐다. 좋은 분 오셨네. 이제 집이 더 따뜻하겠어요 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축하라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살피는 눈빛이 더 많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버틸 것 같은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요. 밥상 차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세리가 옆에서 조금 거들었지만 중심은 제가 잡았습니다. 큰 상을 2개 펼치고 음식을 올리고 어르신 밥상을 따로 챙기고 어른들이 앉으실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움직이는 내내 등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준비라는 게 그렇거든요. 중간에 주저앉을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릇을 가지러 주방에서 안방 쪽으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윤, 세리, 우진 셋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오래 버티네. 우진이 받았습니다. 오빠도 한결 편하겠지. 세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히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두는 게 나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그릇이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슬프다거나 화가 난다기보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있겠네. 이번엔 그래도 오래 버티네. 어르신이 기억 속에서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실제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은 오래 있지 못했고 지금 저를 보면서 이번엔 좀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반긴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가 채워줄 자리였습니다. 어르신 곁을 지킬 사람, 명절 부엌을 책임질 사람, 가족들이 서로 미루던 짐을 말없이 들어줄 사람.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는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서요. 따뜻한 집이 부러워서요.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지만 차분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들. 오늘은 또 바뀌었네. 지난번 사람은 금방 가더라. 넌 이번엔 좀 오래 있겠네.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세리가 보낸 부탁 문자들도 적었습니다. 약 챙겨달라는 것, 밥상 따로 부탁한다는 것, 명절 준비 재료 들고 오면서 맡긴 것들, 안방 문틈에서 들은 대화도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르신 서랍에서 나온 메모 이야기도 썼습니다. 누구 필체인지 모르는 그 메모, 여성용 머리끈, 낡은 손거울. 수첩을 채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한 단계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생각이 선명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감정으로만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울고 소리 지르고 따지는 건 이 집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이미 2달 동안 보면서 알았습니다. 태유는 늘 한 발 물러섰고 세리는 웃으면서 덮었고 우지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명절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한 일들, 서 있었던 시간, 오간거리, 그리고 안방 문틈에서 들린 그 세 마디, 그 말들이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오래 버티네. 그냥 지금처럼 두는 게 나아. 저를 두는 거였습니다.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해서 맞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떠넘긴 거였습니다. 외로운 여자가 가족 많은 집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집의 진짜 얼굴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뤄진 책임들이 쌓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2달이 지나서야 명절 밥상 하루 앞에서야 문틈으로 들려온 말 한마디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저를 원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명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은 어수선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들이 개수대에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엔 과자 봉지와 귤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 치웠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수첩에 적어 놓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훑었습니다. 날짜, 말, 문자, 서랍 속 메모.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이제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친척 몇 분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못 오신 분들이라고 그분들한테도 새어머니 소개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소개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도 결국 같은 자리일 거라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니 음식을 준비했고 어르신 상태도 챙겼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면서 말씀도 별로 없었고 눈빛이 허공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옆에 잠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으면서도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이 집에서 저한테 솔직한 건 치매 초기인 이 어르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후가 되면서 친척들이 들어왔습니다. 명절 때보다 인원은 적었습니다. 4~5명 정도였습니다. 다들 거실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세리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얘기를 나눴고 태유는 그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나가서 차를 올려드리고 과일을 깎아서 내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선이 자연스럽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방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저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친척들이 떠들썩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절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끼어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 오는 말은 음식이 맛있네요. 손이 크시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때 세리가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오시고 집이 정말 안정됐어요. 고모도 많이 편안해지셨고 아버지도 한결 나아지셨어요.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형님도 이제 걱정 덜겠다. 또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좋은 분 오셨네. 이런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죠. 그 말들이 밥상 위에서 오가는 동안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잘됐다는 말, 안정됐다는 말. 그 말들이 전부 저를 향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저를 향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 집이 편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임 어르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들 어르신 쪽을 봤습니다. 어르신은 밥상을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어르신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이번엔 얼마나 있대? 밥상 위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멎었고 대화도 멎었습니다. 친척들 표정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세리는 즉각 어르신한테 손을 뻗으면서 고모, 밥 먹어요. 밥이라고 했습니다. 태유는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우지는 시선을 어르신한테서 거뒀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웃어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밥상 위에 더 선명하게 놓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반기셨는지요. 세리가 제 팔에 손을 얹으면서 어머니, 밖에서 잠깐 얘기해요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걷어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사람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저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더군요. 정임 어르신 곁 지킬 사람, 명절 부엌 책임질 사람, 누가 빠져도 티 안 나게 메울 사람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친척들이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밥그릇을 받고 누군가는 저를 봤습니다. 태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다시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세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미리 넣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부탁을 했는지, 정임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가 다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정임 어르신 방 서랍에서 나온 메모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아니고 이 집 식구 누구의 필체도 아닌 메모, 여성용 머리끈과 낡은 손거울.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태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친척들 중 한 분이 조용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가 나간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어르신이 처음 보는 저한테 오늘은 또 바뀌었네라고 하셨다고 지난번 사람은 금방 가더라라고도 하셨다고요. 어르신 방 서랍에서 나온 메모는 그 사람이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밥상 위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이랑은 달라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이든 지금이든 저한테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였을 텐데요. 태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씨, 일단 여기선 그만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태윤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익숙한 걸 봤습니다. 책임질 상황에서 늘 한 발 물러서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하셨는데 그 나중이 언제 왔나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살피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태윤과 세리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망신당한 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조용한 사람으로 알고 편하게 써온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정임 어르신을 봤습니다. 어르신은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까보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한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 드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거실이 조용한 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긴 했지만 무너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 안에 눌려있던 것이 조금 거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게 아니라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감정으로 쏟아냈다면 이 집 사람들은 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수첩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고 어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덮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리도 일찍 나갔습니다. 우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태유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의 기척이 좋아서 들어온 집이었는데 그 기척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난 뒤에도 제가 다시 그 집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세리도 나가고 태유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밤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밤을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이삿짐 박스가 몇 개 안 됐던 것, 복자가 꼭 안아주던 것, 그날 저녁 처음으로 느꼈던 닫힌 방 앞의 서늘함. 그게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일어나서 박스를 꺼냈습니다. 크게 싸우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눈물을 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접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정리하고 화장대 위에 올려뒀던 것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사람의 정리는 이런 겁니다. 조용하고 확실하고 되돌리지 않습니다. 태윤이 방에서 나온 건 제가 박스 2번째를 접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씨, 어제 세리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는 박스 테이프를 뜯으면서 들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상태가 원래 그렇다고. 낯선 사람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봤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진지하지 않았으면 서랍 안에 있던 메모는요? 그것도 어르신이 헷갈려서 만들어둔 거예요? 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사람이 남긴 메모 아닌가요? 야근 6시 전에 밤에 부르면 바로 가지 말고 먼저 상황 볼 것. 그게 어르신 필체도 아니고 당신 필체도 아니고 세리 필체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그 메모 내용을 그대로 살았어요. 알고 한 건 아닌데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태윤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박스를 접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알면서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세리가 온 건 오전 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은 뭔가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친척들 앞에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제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고모 상태가 그러시니까 저희가 많이 지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저희가 많이 의지한 건 맞는데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짐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세리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짐을 나누는 거라면 저한테만 지워진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 약을 챙긴 것도 저였고 밤에 일어난 것도 저였고 명절 부엌도 저였어요. 세리 씨는 그동안 몇 번이나 어르신 약을 직접 챙겼어요? 세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짐을 나눈다는 말은 서로 비슷하게 들 때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몰아놓고 나눴다고 하면 그건 다른 말이죠. 세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적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바라고 들어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르신 돌봄, 집안일, 명절 준비, 생활비도 일부 쓴 게 있었습니다. 그 몫만큼은 흐지부지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 집이 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요. 수첩이 있었고 문자가 있었고 어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윤 쪽도 모른 척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저도 그럴 힘을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사비와 2달 동안 감당한 몫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빈손이 아니라는 것, 아무 흔적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요.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서류를 쓰던 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늦게 다시 믿어보려 했던 마음이 헛것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울음이 나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확인한 뒤였거든요. 눈물은 아직 믿고 싶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담담해지더라고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짐박스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랑 비슷한 부피였습니다. 복자가 또 와줬습니다. 박스를 차에 싣는 걸 도와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싣고 나서 복자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많이 허탈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또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혼자 먹는 밥. 그 집에 들어가기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허탈했는지도 모릅니다. 2달을 돌아서 왔는데 제자리인 것 같아서요.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믿었나, 외로움에 너무 눈이 멀었나 싶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들이 돌아올 때마다 손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 약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어도 등 뒤에서 뭔가 부탁이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처음엔 허탈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편안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더 외로웠던 2달보다 혼자여도 제 마음이 제 것인 지금이 낫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숨을 반쯤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어떤 부탁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2달이었습니다. 나와서 처음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복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야, 동네 문화센터에서 손글씨 수업한다더라. 같이 등록할래?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번엔 바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등록하고 첫날 갔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제 또래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붓을 나눠주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씨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흘려 쓰는 거 말고 천천히 한 획씩 눌러 쓰는 거요. 처음엔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획을 하나씩 그으면서 집중하다 보니 잠깐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조용하게 비워지는 시간이요. 아침 걷기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동네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습니다. 30분, 40분.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태윤이 처음 했던 말, 세리의 웃는 얼굴,
정임 어르신 손에 온 기. 그 기억들이 걸음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생각이 나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생각도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정임 어르신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서 저한테 솔직했던 건 어르신뿐이었습니다. 치매 촉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꺼내신 분도 가장 날카롭게 짚으신 분도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있대? 그 말이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가 가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다시 연락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건 제가 나온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냥 어디선가 편안하시길 바랐습니다. 시니어 모임엔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 그 공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괜찮으면 나중에 다시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외로운 노후가 무서워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이 아니라 역할로 쓰는 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 뒤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지만 예전의 혼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혼자는 무너진 혼자였습니다. 명절에 갈 데 없고 안부를 먼저 물어줄 사람 없고 불 꺼진 방에서 적막을 견디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의 혼자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손글씨 수업에 가고 복자와 밥을 먹고 저녁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도 숨이 막히지 않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 삶을 다시 채우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쥐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